남편이 쓰러지고 사흘째 되던 새벽 처음 보는 여자가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면회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형광등이 한 번씩 깜빡이는 좁은 복도, 자판기 옆에 놓인 의자 2개 중 하나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옅은 보라색 카디건을 단정히 여미고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한쪽 손에는 면회 카드 한 장이 있었고 다른 쪽 손에는 누런 종이봉투 하나가 받쳐져 있었어요. 봉투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저도 면회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면회 카드. 사흘째 같은 카드를 같은 시간에 같은 복도로 들고 오는 일이 사람 손에 어떤 자국을 남기는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카드 모서리에 찍힌 인쇄 자국이 제 손바닥에 얕게 박혀 있더군요. 손가락 2개로 그 자국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저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그 새벽에 시선이 한 번 마주쳤습니다. 길게는 아니고 정말 잠깐. 그쪽이 먼저 눈을 내렸고 저도 따라서 시선을 떨궜어요.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머릿속에 박아두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얼굴인지 떠오르지 않는데 어디에서 본 결인지는 알 것 같은 그런 묘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올해 63입니다. 결혼한 지 40에 남들 보기엔 큰 다툼 없이 산 부부였습니다. 아들 2 출가시키고 시집간 둘째 딸 1, 손주 3. 작은아들 종민이는 아래층에 살고 큰아들 종현이는 부산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큰아들 일이 자리를 잡은 건 그래도 한 10년쯤 됩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저 혼자 묻어두고 살았는데 그 새벽 복도에서 그 일이 다시 떠오른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40해 동안 매달 한 번씩 하루를 자리에 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어요. 무슨 출장이냐고 물으면 회사 일이라고만 짧게 답했고 그 다음날 돌아와선 묘하게 다정해졌습니다. 평소엔 무뚝뚝한 사람인데 그 다음날 아침엔 식탁에서 먼저 미역국 그릇을 끌어다 놓아주거나 안방 화장대 위에 작은 곶감 한 봉지를 두고 가거나 그런 식이었어요. 다른 날엔 안 그러는 사람이 매달 그 하루 다음 날엔 꼭 그랬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그저 회사 다녀와서 미안한 마음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도 그 패턴이 똑같으니 그제야 한 번은 물었어요. 당신 그날 진짜 어디 가요? 남편은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고 그냥 회사 일이지 했고 저는 그 한마디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답이 아닌 답을 받아쥐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답을 모르는 채로 사는 게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들은. 남편이 쓰러진 건 지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한쪽 어깨가 기울었고 컵을 든 손이 무릎 위로 그대로 떨어졌어요. 119를 부른 건 작은아들이었고 응급실 침상 옆에서 손을 잡고 있던 것도 작은아들이었고 저는 그저 핸드백 안에 처방약 봉지를 한 손에 쥐고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사흘이 고비라고도 했고요. 그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중환자실 앞에 와 있던 그 새벽이 면회 시간이 시작되고 저는 그 사람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도 따라 들어왔어요. 우리 둘은 같은 방향, 같은 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그날 새벽 제가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이었어요. 같은 침상이라는 것. 남편의 침상 번호는 7번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7번 침상 앞에서 멈춰 섰어요. 잠시 침대 옆 의자에 손끝을 짚고 서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는 다시 두어 걸음 물러섰습니다.
보라색 카디건 자락이 의자 손잡이에 살짝 걸렸다가 풀렸고요. 저는 그날 그 카디건의 색을 한참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색이 어느 봄날 어머니가 입고 다니던 카디건과 비슷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6년이 됐는데 그날 새벽 그 색을 보고서야 비로소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왜 하필 그날, 왜 하필 그 자리에서 남편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입가에 부드럽게 닿아 있고 모니터의 작은 숫자들이 한자리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사흘째라 얼굴이 좀 야위었더군요.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누운 채로는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어요. 옆에 서 있는 그 모르는 여자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그 여자가 갈색 봉투를 가슴에 한 번 더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정말 작게 한마디를 했어요. 형님께서 사흘째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무엇이라 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님이라는 호칭이 제 귀에 들어왔는데 제 머릿속에서 그 호칭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잠시 정리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을 형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회사에 그런 후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이 한 박자 늦게 떠올랐습니다. 그 한 박자 사이에 저는 그저 침상 모서리에 손끝을 짚고 있었고 손끝이 차가운 쇠 모서리에 닿는 감각만 또렷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 사람은 봉투를 들고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가 놓고 따라 나왔어요. 복도에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판기 옆 의자에는 빈자리만 남아 있었고 그 위에 그 누런 봉투만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무언가 종이 한 묶음이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고요.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한번 손을 뻗어 만질까 하다가 그러지 못하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았어요. 어쩐지 그 봉투를 그 자리에서 열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사흘 동안 한 번도 마음 깊이 울지 않았던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한 번 출렁였어요. 그건 슬픔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그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아주 오래된 질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기 시작했고 자판기 위 형광등이 한 번 더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그대로 두고 의자에 앉았어요. 사흘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다음 면회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남편이 쓰러지고 사흘째였습니다. 그 새벽까지 저는 우리 결혼 40해 동안 모르고 살아온 일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봉투 한 장이 그 모르는 여자의 보라색 카디건 한 자락이 사흘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서 어떤 줄 하나를 끌어당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7시 작은 아들 종민이가 교대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다시 보지 못한 채 병원을 나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너머로 새벽이 천천히 풀어지는 걸 봤어요.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가사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보라색 카디건만 자꾸 떠올랐어요. 그 색이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그게 정말 어머니 카디건 색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을 뿐인지 그 새벽엔 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안방, 장롱 깊은 곳에서 어머니 사진첩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사진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카디건 색 비슷한 옷을 입은 어머니의 사진을 찾아냈어요. 1980년대 후반 어머니가
환갑즈음 찍은 사진. 어머니는 그 사진 안에서 옅게 웃고 있었고 그 옅은 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복도에서 본 그 카디건과 거의 같은 색이었습니다. 그게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시절 그 색이 유행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의 얼굴 옆에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듯한 그 모르는 여자의 얼굴이 자꾸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병원에 갔어요. 자판기 옆 의자엔 갈색 봉투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보라색 카디건의 여자가 다시 앉아 있었고 봉투는 다시 그 사람의 무릎 위에 있었어요. 사흘째도 나흘째도 그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 동안 침상 옆에 잠시 서 있다가 한 번도 남편의 손을 잡지 않고 한 번도 입을 열지 않고 다시 복도로 나갔어요. 닷새째 되던 새벽 저는 한 번 작은 아들 종민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 아버지 회사에 박명숙이라는 분 아니? 박명숙. 그 사람 면회 카드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어요. 첫날 새벽 그 사람이 카드를 든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을 때 저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박명숙. 그 이름이 제 머리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종민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회사 직원분들 이름은 거의 다 아는데 그분은 모르는 이름이에요. 저는 그날 오후 회사에 전화를 한번 걸까 생각했습니다. 남편 비서한테 묻거나 인사과에 묻거나. 그런데 손이 가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답이 무서워서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그 답을 받아들 준비가 아직 안 되어서였을 수도 있어요. 평생 답이 아닌 답을 받아 쥐고 살아온 사람의 손은 묘하게 다음 번호를 누르지 못합니다. 엿새째 되던 새벽 저는 그 사람과 다시 마주쳤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자판기 옆 의자. 그 사람은 봉투를 무릎 위에 놓은 채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자판기 안에서 음료수 캔이 한 번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형광등이 두 번쯤 깜빡였고요. 그러다 그 사람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오늘은 좀 좋아 보이셨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제 가슴을 한번 두드렸어요. 형님이라는 호칭이 그 사람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회사 후배가 부르는 형님이 아니라 마치 어떤 한 사람의 가족이 부르는 형님 같은 결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옆 얼굴을 한 번 더 봤어요. 그제야 분명히 알았어요. 그 사람의 옆 얼굴은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 아니라 거울 속 제 얼굴과 한결이 닮아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슨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사람의 손에 들린 봉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적힌 글씨 한 줄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어요. 매직펜으로 쓴 짧은 글씨. 형님께 우영. 우영은 우리 남편 이름입니다. 그 글씨를 본 순간 제 손이 처음으로 떨렸어요. 사흘 동안 한 번도 떨지 않았던 손이. 엿새째 새벽 저는 비로소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봉투에 손을 대지 못한 채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그 사람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와 있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며칠 동안 한 번도 마주 앉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저 같은 복도, 같은 자판기 옆 의자에서 잠시 스쳤다가 헤어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묘한 일이었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미워지지가 않더군요. 그 보라색 카디건이 자꾸 어머니를 떠올리게 해서였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옆 얼굴이
자꾸 거울 속 저를 닮아 보여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작은 아들 종민이가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병원 1층 카페 구석자리. 종민이는 따뜻한 보리차를 2잔 시켰고 컵을 2손으로 쥔 채 한참을 망설였어요. 엄마, 저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종민이는 자기 회사 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회사 차고에 들렀다가 아버지 차 트렁크에 둔 서류를 챙기려고 잠깐 그 차를 열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트렁크 안쪽 깊은 곳에 작은 가방이 하나 있는 걸 봤다는 거였습니다. 늘 거기 있었던 가방인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다고요. 가방 안에는 작은 노트 한 권과 봉투 몇 장이 있었다 했어요. 노트 첫 장에 적혀 있던 한 줄. 명숙 형님, 2006년 11월부터. 종민이는 그 노트를 다 본 게 아니라 첫 장만 잠깐 봤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가방을 다시 닫고 그대로 두었다고. 자기가 어머니에게 이걸 말해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그런데 그 보라색 카디건 입은 분이 자꾸 병원에 오시는 걸 보고는 결국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결심했다고. 저는 종민이가 그 노트 얘기를 꺼낸 순간 보리차 컵을 들고 있던 손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받침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어요. 종민이는 그 소리에도 어머니를 살피느라 더 말을 잇지 못했고요. 한참 만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종민아, 2006년 11월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종민이는 잠시 멍하니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해 11월 부산의 큰아들 종현이가 사업 자금 문제로 큰일이 났던 시기였습니다. 종현이가 처음으로 가게를 차렸다가 2달 만에 자금 회수가 막혀서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일. 저는 그때 짐을 챙겨 부산에 내려갔어요. 한 달을 그 집에 머물면서 종현이 일을 수습했고 그 사이 남편과는 거의 통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40해 동안 단 한 번 떨어져 있던 시기였어요. 그 한 달 동안 남편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뒤로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에 다녔고 평소처럼 매달 한 번 출장을 다녀왔고 평소처럼 그 다음 날 화장대 위에 작은 곶감을 두었어요. 다만 그 무렵부터 매달 출장의 결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종민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노트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종민이가 그 가방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안방 화장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종민이는 거실로 나갔고 저는 혼자 그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종민이가 본 작은 노트 한 권과 노란 봉투 7통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는 다 붙였다가 돌려받은 듯 한쪽 모서리에 작은 우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노트는 가죽 표지가 다 달아 있었고요. 저는 노트를 먼저 펼쳤어요. 첫 장에 적힌 글씨가 종민이 말 그대로였습니다. 명숙 형님, 2006년 11월부터. 그 아래에 또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 우영의 글씨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숙이 누나 되시는 분. 저는 그 줄을 읽고 한참 동안 노트를 덮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누나라는 말. 저에게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그 안방 화장대 앞에서 처음 활자로 봤습니다. 저는 외동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지만 어렸을 때 어렴풋이 한두 번 어머니가 친척 누구와 통화하다가 흘린 한마디가 머리에 남아있긴 했어요. 그 아이는 잘 지내겠지.
그 한마디가 어떤 아이를 두고 한 말인지 저는 그때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묻고 살아온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았어요. 그저 묻고 사는 어른들의 한 가지 마음이려니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이름이 박명숙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친언니라는 것을 저는 그 노트 두 번째 줄에서 알게 됐습니다. 노트 안쪽 페이지들에는 남편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어느 해 봄 형님 댁 마당에 모란이 폈다함. 어느 해 가을 형님께서 다리 수술 받으심. 잘 회복하고 계심. 어느 해 겨울 형님께 정수기 환갑 사진 한 장 전해드림. 잘 보셨다함. 저는 그 환갑 사진 부분에서 손을 멈췄어요. 제 환갑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식구들끼리 조촐히 점심 한 번 먹었고 남편은 평소처럼 한쪽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사진 몇 장 찍어서 작은 아들 종민이가 단톡방에 올렸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 사진이 어딘가로 더 가 있을 거라고는 그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노트의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넘겼습니다. 매달 한 줄, 매달 한 줄, 짧은 메모로 채워진 20년치의 한 사람의 안부. 마지막 장에 적힌 글씨는 2주 전 날짜였어요. 형님께 정수기 김장 다 마쳤다고 전함. 올해는 무가 달다고. 형님 댁에도 김치 한 통 가져다 드리고 싶었으나 형님께서 또 안 받으시리라. 알아 그저 마음만 전함. 저는 그 마지막 줄을 읽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덮은 노트를 양손에 가만히 쥐고 안방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봤어요. 거울 속에 저는 사흘 전 그 모르는 여자의 옆얼굴과 똑같은 결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그 보라색 카디건의 여자가 왜 첫 새벽부터 제 눈에 그렇게 박혀 있었는지를. 그 사람은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두 딸 중 한 명을 그 시절에 가난히 다른 집으로 보냈고 남은 한 명이 평생 그 사실을 모른 채 컸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라는 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을 한가운데에서 20년 동안 연결해 두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안방에서 한번 큰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울음이 안 났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한번 푹 내려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결의 호흡만 한참 동안 이어졌어요. 그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고 가방을 화장대 아래 서랍에 넣고 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종민이는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제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종민이 옆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민이의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고 거실 텔레비전 너머로 창밖에 가로등을 봤어요. 가로등 옆에 단풍나무 한 그루가 잎을 거의 다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마음속으로 한번 중얼거렸어요. 늦었지만 이제는 알았다고.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자판기 옆 의자에 보라색 카디건의 여자는 아직 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의자에 앉아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부터 자기 자리처럼 앉아있던 그 사람의 옆 의자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앉아 있었어요. 20분쯤 지났을까? 복도 끝에서 그 사람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옅은 보라색 카디건. 오늘은 손에 갈색 봉투가 없었어요. 그 대신 아주 작은 손수건 하나가 한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옆 의자에 앉기 전 잠시 멈칫했어요. 저는 그 멈칫함을 보고 작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그 사람은 잠시 저를 보다가 천천히 옆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판기 안에서 캔이 한 번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고요.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 언니. 그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옆에 앉은 사람의 어깨가 한 번 작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옆눈으로 봤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더 천천히 말했어요. 명숙 언니라고 불러도 되지요?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한참 만에 손수건을 쥔 손이 천천히 입가로 올라갔습니다. 어깨가 작게 두어 번 흔들렸고 그게 다였어요. 큰 울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결은 평생 큰 울음을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결이었어요. 어머니의 결이 그랬듯이 한참 만에 명숙 언니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영이가 자네. 남편이 평생 그 부탁만은 안 했어. 자네한테는 절대 말 안 하겠다고, 형님 마음 흐트러뜨리지 않겠다고.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한 번 어머니께만 우영이가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지. 어머니가 그날 우영이 손을 잡고 한참 우셨다 했어. 그리고 어머니께서 우영이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셨다지. 정숙이한테는 나 죽을 때까지 알리지 말아라. 그 아이는 모르고 살아도 된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명숙 언니의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 한 가지를 평생 묻고 사신 마음이 어떤 결이었는지를 그 새벽에 처음으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 한 명을 가난 때문에 떠나보낸 어머니가 그 떠나보낸 자식을 평생 가슴에 두고도 남은 자식에게는 그 짐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평생 입을 다물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위 한 사람이 우연히 그 일을 알게 되어 장모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20년을 묵묵히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는 것을요. 저는 그 새벽 명숙 언니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명숙 언니의 손은 마르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과 같은 결이었어요. 언니, 우영이 우리 남편 좀 깨워줘요. 둘이 같이 좀 봐요. 명숙. 언니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우리 둘은 같이 일어나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상 7번. 남편은 그날 새벽에도 누워 있었어요. 모니터의 숫자는 사흘 전보다 조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언니가 처음으로 남편 우영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반대쪽 손을 잡았고요. 두 사람의 손에 잡힌 남편의 손이 사흘 만에 처음으로 한번 작게 움찔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저 손가락 끝이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을 뿐. 그런데 저는 그 작은 움직임을 보고 비로소 사흘 동안 가슴 안에 모아두었던 무엇이 한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다음날 새벽에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날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종민이의 전화. 종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깨셨대요. 잠깐이지만.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거실 식탁 모서리에 손끝을 짚었습니다. 식탁 위에 두고 나온 미역국 그릇이 다 식어 있었어요. 그 식은 미역국을 한참 동안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천천히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하셨어요. 후유증이 약간 남을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고. 그래도 2달 정도는 입원과 재활을 같이 하셔야 한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 2달 동안 매일 새벽 5시 면회를 들어갔고 명숙 언니도 일주일에 2-3번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 둘은 처음 몇 번은 자판기 옆 의자에 나란히 앉아만 있었고 차츰 짧게 말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 우영의 안부, 그 다음엔 어머니 얘기, 그러다 차츰 우리 둘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명숙 언니는 2살 무렵 양녀로 가셨다고 했어요. 1960년대 중반, 그 시절 가난한 집들이 어쩔 수 없이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양가는 좋은 분들이었다 했어요. 명숙 언니는 친자식처럼 사랑받으며 자랐고 12살이 되어서야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다 했어요. 양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려주실 때 함께 알려주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친정 식구들이 너를 잊은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떠나보낸 거란다. 언젠가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날이 오면 우리가 도와줄게. 명숙. 언니는 그날 이후로 친정을 찾고 싶은 마음을 평생 가슴에 두고 살았다 했어요. 그러나 그 시절 자료는 없었고 양가 어른들도 알선해 주신 분의 행방을 다시 찾지는 못했고요. 결혼 후 자기 아이들 키우는 동안엔 그 일을 잠시 묻고 살았다 했습니다. 그러다 50줄에 들어서 친정을 한 번만 찾아보자 마음 먹고 여러 군데 알아본 끝에 어느 친척의 친척을 통해 어머니의 행방을 알게 됐다 했어요. 그때가 2006년 봄이었습니다. 명숙 언니는 그 봄 어머니를 한 번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그때 70이 좀 넘어 계셨고 손을 잡고 한참 우셨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명숙 언니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대요. 정숙이는 모르고 살았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된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어미가 알면 된다. 명숙 언니는 그 부탁을 받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마음이 평생 그러셨을 것을 받아들이고 친정 식구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다 했어요. 그 후 명숙 언니는 어머니 댁에 직접 가시지는 않았어요. 그저 1년에 한두 번 어머니께 짧은 편지만 보냈고 어머니도 짧은 답장을 보내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2006년 가을 우리 남편 우영이 명숙 언니가 사는 동네에 회사 거래처 일로 며칠 가 있게 됐어요. 그 출장 마지막 날 남편이 동네 작은 식당에 들렀다가 카운터에 앉아있던 명숙 언니를 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대요. 명숙 언니의 옆 얼굴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더 정확히는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답니다. 남편은 평생 처가에 자주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환갑 잔치도 직접 챙기셨고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병원도 자주 모시고 다녔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결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이 카운터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의 옆 얼굴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날 식당을 나서면서 자기 명함을 한 장 카운터에 두고 나왔다 했어요. 명숙 언니가 그 명함을 보고 2시간쯤 망설이다가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다 했고요. 혹시 정숙 씨라는 분 아십니까? 그 한 통의 전화가 20년 동안의 출장과 편지와 노트와 곶감과 화장대 위 작은 봉지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숙 언니의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자꾸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저에게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던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 한구석에서 평생 어떻게 자라왔을지를 그 새벽 처음으로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정수가 어미 노릇은 한 가지로는 안 끝나더라. 그 한마디를 저는 그 자리에서 그저 어머니의 묵은 한숨 같은 거라고 받았어요. 그 한숨이 가리키는 사람이 한 사람의 살아있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짚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가운데에서 평생 한 사람을 향해 묵묵히 붙인 편지가 200통, 어머니가 명숙 언니에게 보낸 짧은 답장이 그 가운데 20통쯤. 명숙 언니는 그 모든 편지를 갈색 봉투 하나에 모아두고 있었어요. 사흘째 그 사람이 중환자실 앞에 들고 와 있던 그 봉투, 그게 그 200통의 편지였습니다. 명숙 언니가 어느 날 그 봉투를 제 무릎 위에 살짝 올려주셨어요. 정수가, 이건 자네 거야. 우영이가 자네 모르게 자네에게 보낸 거니까. 이젠 자네가 가져. 저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짧은 편지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어요. 형님께 정숙이 오늘 김장했습니다. 무가 달았답니다. 형님께 우리 손주가 오늘 첫 걸음마를 떼었습니다. 형님께 정숙이가 어머니 산소 다녀왔다 합니다. 가는 길에 모란이 폈더라 합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들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40해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무뚝뚝하다고만 여겼던 사람이 평생 한쪽 마음을 그렇게 곱게 접어 누군가에게 매달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곱게 접힌 마음 안에 제 일상의 작은 한 토막 한 토막이 한 줄씩 적혀 있었다는 것을요. 김장이 끝난 날, 손주가 걷던 날, 산소에 모란이 핀 날, 제가 살아온 40해의 작은 날들이 누군가의 가슴 한구석에서 매달 한 줄의 안부로 도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외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평생의 약속이었어요. 남편이 태어나던 날, 저는 명숙 언니에게 처음으로 우리 집에 차 한잔 하러 오시라 했어요. 명숙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작은 곶감 한 봉지를 손에 들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 곶감 봉지의 매듭결이 매달 화장대 위에 놓이던 그 봉지의 매듭결과 똑같았어요. 그날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같이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쪽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두고 있었고 명숙 언니는 곶감을 한 개씩 꺼내 접시 위에 놓아주셨고 저는 따뜻한 보리차 3잔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세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거실 시계 소리가 한 번씩 들렸고 텔레비전은 끄지 않은 채 소리만 작게 흘렀고 창밖에는 첫눈이 한 번 살짝 내리다가 그쳤어요. 남편이 한참 만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손이 아직 잘 움직이지 않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로요. 정수가 미안하다. 평생 입을 닫고 있은 일이 한 가지 있어서. 저는 남편의 그 한마디를 듣고 사흘 동안 한 번도 풀지 못했던 매듭 하나가 풀어지는 것을 가슴 안에서 느꼈어요. 남편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고 명숙 언니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렸습니다. 명숙 언니도 저를 한번 보시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보, 미안할 일 없어요. 어머니가 평생 묻고 사신 일을 당신이 20년 동안 묵묵히 지켜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한 가지로 끝내지 못하셨던 어미 노릇을 당신이 한 가지 더 마저 해주신 거잖아요. 남편은 그 말에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평생 무뚝뚝하던 그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식탁 모서리에 한쪽 손을 짚고 어깨를 한번 작게 들썩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어요. 명숙 언니도 우시지 않았고요. 우리 셋은 그저 보리차를 한 모금씩 마시고 곶감을 한 개씩 천천히 베어 물었습니다. 곶감이 달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적에 매년 가을 마당에 곶감을 깎아 말리시던 그 단맛과 같은 결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 언니가 우리 집에 한 번 자고 가셨어요. 작은 아들 종민이가 모셔다 드리려 했는데
명숙 언니가 오늘은 정숙이 옆방에서 하룻밤만 자고 가도 되겠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방 옆 작은 방을 정리해드렸고 명숙 언니는 그 방에서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새벽에 한번 깨어 화장실 가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우리 집에 오시면 새벽에 한 번씩 화장실 가시던 그 발자국 결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한참 동안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머니가 평생 못 만난 두 딸을 옆방에 한 사람씩 두고 그 시절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그날 새벽에 처음 짚어봤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재활을 마치고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왔어요. 한쪽 손이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식탁에서 미역국 그릇을 끌어다 놓을 정도는 됐고요. 매달 한 번 다녀오던 출장은 이제 안 가요. 대신 한 달에 한 번 우리 셋이 만납니다. 명숙 언니가 우리 집에 오시거나 우리 부부가 명숙 언니 댁에 가거나 가끔은 작은 아들 종민이 가족까지 모여 5이 만나기도 하고요. 명숙 언니에게도 자녀가 2 있어요. 사위 1분과 며느리 1분, 손주 2. 그쪽 식구들도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차츰 명절에 우리 집에 한 번씩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설에는 양가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어른들이 앉고 식탁에 아이들이 앉고 부엌에서 저와 명숙 언니가 같이 떡국을 끓였어요. 떡국 끓이는 결이 비슷하더라고요. 멸치 다듬는 결도 만두 빚는 결도 어머니에게서 배운 결이었을 거예요. 한 어머니가 2 딸에게 한 번씩 보여주셨을 같은 결의 손놀림. 명숙 언니는 어머니 산소에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자기는 그저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동안 잠깐 손을 잡은 그것으로 됐다고. 산소까지 따라가면 어머니의 다른 자식들 마음이 흔들릴까 걱정되신다고요. 저는 그게 명숙 언니의 결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의 2 딸 중 평생 한 명을 다른 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마음을 그 보내진 딸이 평생 다시 받아 안고 살았던 그 결을 명숙 언니는 어머니의 짐을 죽을 때까지 덜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결을 저는 그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명숙 언니가 우리 집에 곶감 한 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매듭이 그대로였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에 봉지를 한번 올려두었다가 식탁으로 다시 옮겨 놓았어요. 이제 그 봉지는 더 이상 화장대 위에 몰래 놓이는 봉지가 아니라 식탁 위에 누구나 손을 뻗는 봉지가 됐습니다. 매듭 안의 곶감결은 똑같은데 그 봉지가 놓이는 자리만 달라졌어요. 어떤 일은 그저 자리만 달라지는 것으로도 결이 정리되더군요. 남편은 요즘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요. 한쪽 손을 천천히 폈다 쥐었다 하면서 텔레비전을 작게 켜놓고요. 가끔 저를 한번 부릅니다. 정수가. 그 한마디에 저는 안방에서 거실로 나가요. 무슨 일이냐 물으면 그저 옆에 좀 앉아봐 하고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옆에 잠시 앉습니다. 2 사람이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둘 다 거의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참 앉아 있어요. 40해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같이 앉아 있어 본 적 없는 결로 우리 부부가 요즘 한 번씩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사이엔 평생 한 사람의 안부를 묵묵히 붙여온 한 사람의 시간과 그 시간을 모르고 살아온 한 사람의 시간이 같이 놓여 있어요. 2 시간이 한자리에 천천히 모여서 한 가닥의 결로 풀려가는 일을 저는 요즘 매일 옆에서 봅니다. 남편이 쓰러진 그 사흘째 새벽이 가끔 떠올라요. 자판기 옆 의자에 앉아있던 보라색 카디건의 그 사람. 면에 카드 한 장과 갈색 봉투 한 장. 그 사람의 옆 얼굴을 처음 본 그 새벽에 저는
마흔에 결혼 생활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의 끝에서 만난 것은 외도가 아니라 평생 잃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인생의 어떤 일들은 그렇게도 닿는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의심의 끝에 가장 따뜻한 한 사람이 서 있는 일. 가장 깊은 오해의 자리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 한 명을 다시 찾는 일. 저는 요즘 어머니 산소에 갈 때 모란이 핀 마당의 한 가지를 한 번 더 둘러보고 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한쪽 마음을 묻고 사신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두 딸이 같은 봄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와요. 큰 소리로는 아니고 그저 마음속으로 짧게 한마디. 어머니, 명숙 언니 잘 있어요. 저도 잘 있고요. 어머니가 평생 끝내지 못하신 어미 노릇 한 가지가 남편의 20년 손편지로 한 번 더 이어졌고 이제는 두 딸이 같이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는 결로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평생 바라셨을 결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40해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40해 만에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 그 한 가지가 우리 가족의 다음 40해를 어떻게 새로 만들어 갈지를 저는 요즘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봄이 또 한 번 오고 있어요. 우리 집 거실 창밖에는 모란이 한 번 더 필 거고요. 명숙 언니가 그 모란을 보러 한 번 오실 거예요. 그땐 어머니 사진첩을 같이 펼쳐볼 생각입니다. 어머니의 옅은 보라색 카디건이 들어있는 그 사진을 두 딸이 같이 한 번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신, 어쩌면 평생 한 번 보고 싶으셨을 그 한 장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